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들과 남편이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었던 저는 어쩌다 보니 독거인이 되고 말았네요. 제가 이렇게 혼자 살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성진이 어머니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성진이가 하원하는 차량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해서 그만. 지금 병원 응급실이니 당장 여기로 오시겠어요? 우리 성진이 많이 다쳤나요? 사실 이 성진이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 너무 송구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일단은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평소 차분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목소리가 짐작을 가정하려는 노력에도 심하게 떨리는 것을 전화기상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방송작가 일을 해서 집에서 대본을 쓸 때 말고는 회의나 취재를 위해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날도 강원도에 취재를 나갔다 그런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성진이 어디 있나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순간 일이 잘못되어도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니, 선생님, 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 성진이 어디 있나요? 전 담임 선생님과 간호사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5살 난 제 아들이 병원 침상 위에 미동 없이 누워 있더군요. 아이의 이마 끝까지 올려진 흰 시트를 보는 순간 직감이 오긴 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덮은 흰 시트를 걷어냈어요. 성진아, 눈 떠봐. 엄마가 왔어. 전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고 볼도 만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은 제가 아무리 어루만지고 이름을 불러도 끝내 미동이 없더군요. 성진아? 엄마랑 이번 주말에 워터파크 놀러 가기로 했잖아. 우리 성진이 워터파크 좋아하는데 엄마랑 얼른 놀러 가야지. 성진아! 성진아! 제발 일어나! 저는 이성을 잃고 아이를 흔들어 깨우고 품 안에 안아 마구 흔들었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성진 환자 2시간 전에 이미 심정지가 와서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땡월 땡일 모시 모분의 이성진 환자. 그만하세요. 우리 성진이는 원래 잠을 깊게 자는 아이예요. 봐요. 이렇게 손도 따뜻하고 얼굴도 빨그레한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우리 성진이는 이제 좀 있으면 깨어날 거라고. 저는 이성을 잃고 발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정신착란 가까운 상태가 된다는 걸 전 그때 경험했어요. 성진이 엄마, 이제 그만해. 돌아보니 남편이 처연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성진이 하원 차량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대. 우리 성진이 하늘나라로 갔어, 여보. 말도 안 돼. 우리 성진이 겨우 5살이야. 우리 귀여운 아들이 왜? 아침에만 해도 멀쩡하게 어린이집 잘 간 아이가 왜? 저는 병원 바닥에 철푸덕 쓰러지듯 앉아서 신음을 내지르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성진아, 우리 아기 성진아, 안 돼, 성진아, 엄마도 같이 내려가. 전 그렇게 울다 응급실에서 실신했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아이의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성진 엄마, 정신 차려.
당신 죽을 만큼 힘든 거는 아는데 우리 성진이 장례식은 어떻게든 치러야 하잖아. 전 그때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곡기를 끊고 밥 한 숟갈 먹지 않고 장례식의 절차를 겨우 버텨냈지요. 종혜야, 너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자식 저 세상으로 보낸 엄마가 무슨 입맛이 있어 밥을 먹어. 그래도 남은 장례 절차는 치러야 할 거 아니니. 너 너무 이러고 있는 거 마음 아파서 그래. 난 괜찮아. 몸이 힘든 건 차라리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성진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난 더 견디기가 힘들다.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곳곳에 남아있는 생생한 아들의 흔적들이었죠. 아이가 좋아하던 스케치북, 장난감, 아이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옷가지와 베개, 친구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놀이터에 가지고 나가서 타기 좋아했던 네발 자전거. 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처분하거나 버리지 못했고 하루하루 아들을 잃은 슬픔에 폐인이 되어갔지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짝정이야? 이렇게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하루 세끼 식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종일 술에 절어서 성진이 방에 틀어박혀 종일 누워 지내는 생활 언제까지 할 거냐고. 당신 말하는 거 참 어이없다. 우리 성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타령이야? 당신 나 지금 타박하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벌써 밥이 꾸역꾸역 넘어가고 회사를 나가지니? 아들도 없는 마당에 그렇게 밥이 달고 돈이 벌고 싶어?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나 육아휴직 끝난 다음 내가 뭐라고 했어?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 많이 하니까 당신도 딱 1년만, 아니 6개월만 육아휴직 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이 당신 입에서 왜 안 나오나 했다. 그 소리 하고 싶어서 여태 어떻게 참았니? 다른 아빠들처럼 딱 반년만 성진이 곁에서 당신이 아이 케어하면서 원래처럼 등하원 책임졌다면, 그랬다면 우리 성진이는 지금 우리 곁에. 그렇게 남편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며 전 다시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명을 달리한 후 저는 매일이다시피 그때 그랬다면 저랬다면 끝도 없는 가정놀이를 하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성진이 그렇게 된 거? 다 내 잘못이야. 난 당시 복이 면목이 없고 평생 동안 숙제하며 살게. 지금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의미야. 엄마 노릇 못한 건 나도 매한가지야. 엄마, 오늘은 일하러 밖에 안 가면 안 돼요? 엄마가 오늘은 좀 멀리 지방에 취재 가야 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그럼 엄마 오늘 또 거기서 두 밤 자고 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한 밤만 자고 돌아올 거니까 성진이는 여기 시터 이모님이랑 하루만 자고 있으면 돼? 난 엄마랑 맨날 같이 자고 싶은데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대신에 엄마가 일 없는 날에는 종일 성진이하고 놀아주잖아. 그래도 맨날은 아니잖아요. 저번 주엔 바빠서 2번밖에 엄마랑 같이 못 잤는데요. 미안해 성진아. 대신에 이번에 취재 다녀오면 다음 주엔 엄마랑 맨날 같이 동화책도 읽고 놀러도 많이 다니자. 어때? 엄마가 그냥 집에서 나만 기다리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옆집 수철이네 엄마처럼. 살아생전 아들은 일하느라 집을 비우는 때가 많은 저의 빈자리를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말도 빠르고 조숙한 편이었던 아이였는데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엄마 품이 많이 그립고 필요한 나이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제 일을 다시 시작했던 지난 날을 사무치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뭐가 그리 대단한 커리어라고. 내가 무슨 역사에 남을 작가도 아니면서 꼴랑 그 돈 벌겠다고 아이 내팽개치고.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해. 당신 성진이 낳고 4살 될 때까지 일 휴직하고 아이만 돌봤잖아. 겨우 다시 일 시작한 게 얼마 됐다고 그런 소리 하니? 성진이가 내가 일 다시 시작하는 거 엄청 싫어했어. 집에 있는 엄마가 좋다고.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아이를 두고 나는 대단치도 않은 내 커리어 챙긴다고 아이 뒷전으로 하고, 우리 성진이가 그렇게 빨리 떠나버릴 줄도 모르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술 마시며 울며 그런 사무치는 토로를 반복하는 저였고, 남편 역시 그런 저의 옆에서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런 식이면 더 이상 함께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혼 소리야. 당신도 나한테 더는 미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든다.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내린 결정이니? 우리 사이에 더는 성진이도 없고 그와 동시에 더는 새롭게 피어날 행복이나 사랑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여보, 내 얼굴이 성진이하고 붕어빵이잖아. 당신 내 얼굴 보면서 성진이 생각나고 그래서 더 괴로워지고. 내가 그거 모를 것 같니? 나 원망하는 마음 큰 것도 알고. 여보, 육아휴직 하라고 했단 말은 진심이 아니고. 알아, 여보. 나도 당신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 했는지, 당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한테 그런다는 것도 다 알아. 진심으로 날 원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우리 이제 서로 그만 힘들게 하자. 아들아이의 일주기를 함께 치르고 나서 남편과 나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쭉 혼자 살고 있는 저입니다. 정혜야, 너 또 아침부터 술이니? 언제 왔어? 넌 직장인이 출근도 안 하고 식전 대바람부터 친구 집에 마실이 나오냐? 네 눈엔 지금 내가 마실 나온 걸로 보이나 봐. 동네 친구 집에 오는 게 마실이지 그럼 뭐니? 너 요즘 하도 술만 마시다 보니 잊어먹었나 본데 내 원래 직업이 사회복지사야.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이라고 네 직업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박봉의 업무 과다인 내 직업을 자랑할 생각은 없고요. 빨리 일어나. 오늘 너 나랑 급히 갈 데가 있어. 싫어. 외출하려면 샤워해야 하고 머리 감아야 하고 드라이도 해야 하고 딱 귀찮아. 나 숙취 안 깬 거 안 보이니? 욕실 가서 누워있어. 내가 다 씻겨줄게. 너 미쳤니? 달래들어서 옷 벗긴 다음 목욕탕 집어넣기 전에 후딱 일어나서 씻고 와라. 나 한다면 하는 년인 거 너 알지? 아, 정말 또라이. 너 왜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불우이웃 1인 독거녀가 알코올 중독까지 되게 놔두는 건 사회복지사로서 직무유기라서 말이야. 나 직장에서 잘리기 싫다. 이 나이에 어디 이직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씻고 옷 갈아입어. 친구의 반강제적인 추궁에 저는 겨우 외출 준비를 마치고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을 꽃단장까지 하게 만드냐? 샤워하고 겨우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게 꽃단장까진 아니지 싶다. 내 수준에선 꽃단장이니까. 여기야. 내가 요즘 아이들 관리하는 곳인데 네가 좀 도와줘. 여기 고아원이잖아. 날 왜 여기로 데리고 왔니? 너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잘하잖아. 마침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 한 명이 출산하러 가셔서 일손도 무지 딸린다.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재능 기부도 좀 하고. 재능 기부? 애들 독후감이나 글짓기 같은 것 좀 봐주라고. 명색이 방송 작가 하던 아줌마인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밥벌이로 글 쓰는 거랑 애들 가르치는 건 천지 차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할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 난 애들 점심 준비하는 거 가서 도와야 하니까 그동안 넌 저기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애들 좀 관리해줘.
그렇게 말하면서 쌩하니 혼자서 급식을 준비하는 식당으로 가버리는 친구였습니다. 야, 나 하겠다고 한 적 없다. 나 집에 간다. 친구 뒤통수에다 대고 저는 고함을 질렀지만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천연덕스럽게 손을 흔드는 친구였지요. 저런 망할 년. 욕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나쁜 거라고 했는데요. 어머, 너 내가 하는 말 들었니? 네, 저기 천미진 선생님한테 망할 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언제. 아줌마는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도 더 나쁜 건데 욕한 다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면서 노는 거야? 모래놀이? 아줌마도 같이 할까? 기찻길 만들 건데 길게 만드는 법 아세요? 그럼 우선 저기 나뭇가지 좀 꺾어다가 철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처음엔 다소 맹랑한 아이의 지적이 당황스러워 관심을 돌려본다고 아이들의 놀이에 같이 참여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같이 놀고 어울리다 보니 하루가 금세 저물더군요. 게다가 처음으로 울거나 비관에 빠져 침울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실로 아주 오랜만에 건강한 일상을 보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깨닫게 되더군요. 오늘 봉사활동 할만했어? 처음이라 좀 힘들었지? 아니야,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내일도 나와. 내일은 이불 빨래에 오후에 근교로 소풍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바쁘니까 와서 좀 도와줘. 미진아, 고맙다. 뭐가? 오늘 일당도 없이 부려먹었다고 뭐라 할 줄 알았더니. 덕분에 처음으로 술 생각 안 나는 저녁을 맞아보네. 고맙다고. 꽁으로 도와달랬다고 술 사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의외네. 내일도 와서 봉사활동 할게. 몇 시까지 오면 돼? 처음엔 친구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는데 저는 점점 봉사활동에 취미와 재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노키오 동화책 읽고 독후감 쓰는 날이다. 자,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스케치북에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까? 글짓기 수업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처음 보던 꼬마 한 명이 고아원 공부방 구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67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뭔가 고아원 분위기에 적응 못하고 혼자 겉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구석 책장 쪽에 혼자 있길래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안녕,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왜 혼자 구석에 있니? 그냥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물쭈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드는 아이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꿈에서처럼 누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떠난 제 아들과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제 얼굴을 보고 기함하듯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아줌마 진짜 미국 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너희 엄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저도 그 꼬마도 계속해서 뚫어지게 서로의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곁을 떠난 아들을 빼다 박은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다 저도 모르고 그 꼬마의 머리칼을 만져보게 되더군요. 부드러운 갈색의 고수머리, 머릿결까지 제 아들과 너무 흡사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성진아, 너 꼭 우리 성진이를 닮았구나. 성진이가 누구예요, 아줌마? 꼬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좀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그렇게 그 꼬마와 마주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공부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얘 정혜야, 너 글짓기 수업하다 말고 뭐해? 애들이 다 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친구 역시 그 꼬마 얼굴을 봤고 기함하듯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네가 새로 저번 주에 들어온 제일이라는 아이구나. 맞지, 전제일? 네, 제 이름이 전제일이에요. 글짓기 수업하는 시간인데 제일이 왜 혼자 여기 구석에 있었니? 그냥 여기 있는 게 불편하고 갑갑해서요. 그래,
그럼 선생님하고 잠깐 밖에 산책하고 올까? 친구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 꼬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전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겨우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아이들에게 남은 수업을 진행하고 전 당장 고아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줌마는 미국 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좀 전에 꼬마가 제 얼굴을 보며 한 말이 귀에 계속 쟁쟁 울렸고 그 말에 고아원 원장님을 찾아간 순간 전 거의 놀라서 기절할 만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장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안 그래도 정혜 씨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어요. 새로 들어왔다는 그 제일이라는 아이, 엄마가 있는 아이인가요? 전 제일이 엄마를 알아요. 제일이 엄마가 직접 여기 고아원에 와서 제일이를 부탁했고요. 어떻게 된 일이길래 엄마가 직접 아이를 고아원에... 일단 그 사연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정혜 씨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군요. 제 얘기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제일이 얘기 들으셨죠? 자기 엄마랑 정혜 씨가 얼굴이 똑같다고 하지 않던가요? 맞아요. 전 제일이가 제 아들과 너무 얼굴이 닮아 놀랐는데 제일이까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저 역시 제일이 엄마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혜 씨와 얼굴이 너무 닮아서요. 생판 모르는 그 여자랑 제가 어떻게 얼굴이 닮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었고 원장님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책상 서랍으로 가서 사진 한 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일이 어머니께서 후에 정혜 씨에게 보여주라고 하시며 남겨두고 간 사진입니다. 원장님이 건네준 사진 속에는 정말이지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제일이라는 꼬마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빛바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일란선 쌍둥이 갓난아기가 나란히 강보에 쌓여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날짜는 제가 2살 되던 해의 생일날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원장님, 이 사진 속에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 대체 누군가요? 제일이 엄마라는 이 여자와 저 대체 무슨 관계냐고요? 지금 당장 정혜 씨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다면서 또 그럴 경황이 없다면서 제일이 어머니는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달라 하셨고요. 그분이 뭘 전해달라 하셨는데요? 일단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장님이 건네준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는 내가 이제껏 살아오며 미처 몰랐던 또 다른 가족의 존재와 돌아가신 엄마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끝내 밝히지 않았던 진실이 들어있었죠. 사실요, 제 가정사가 꽤 복잡합니다. 제가 2살배기의 아기였을 적에 저희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제 위로는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를, 아빠는 그 쌍둥이 언니를 데리고 이혼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전 제가 쌍둥이라는 사실도 제 위로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사실도 여태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엄마, 나는 아빠를 이제 아예 볼 수 없어요? 너희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고 미국 가서 다른 여자와 재혼했어. 재혼? 그럼 아빠한테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부인뿐만 아니라 아빠한테는 그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과 딸도 있대.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너를 만나니? 그런 말로 엄마는 평생 아빠와 저의 만남을 차단했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일본으로 건너가 장사를 오래 하셨고 저 역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던 통에 아빠와는 거의 평생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제게 쌍둥이 언니의 존재까지 숨겼던 걸까요? 언니가 남긴 편지 속에서 그 이유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자로서는 이해가 가지만 엄마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을 그 당시에 벌이셨어. 엄마에게 오랫동안 만나온 다른 남자가 있었고
이걸 알게 된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그 치부를 너에게 들키기 싫어서 애초에 아빠와 나의 관계를 너에게서 차단한 분이다. 엄마가 살아생전 난 너 몰래 엄마를 찾아뵀었지만 내가 널 만나는 걸 극구 반대하신 엄마셨다. 저는 언니의 그 편지를 읽고 도무지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실 3년 전 암투병을 하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항암 치료가 힘들어도 뭘 좀 드세요. 챙겨서 잘 드셔야 항암 치료도 잘 버티시죠. 아니다, 장애야. 난 솔직히 더 억지로 내 목숨을 연명하는 게 덧없고 부질없게 느껴지는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나랑 성진이 얼굴도 더 보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널 볼 면목이 이제 더는 없어. 엄마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엄마 이혼하고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신 거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르시죠? 정희야, 넌 엄마가 정말로 고마웠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정희야. 못난 엄마라서, 부끄러운 엄마라서 미안해.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이혼 가정이 한두 집도 아니고 아빠와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신 건데 왜 평생 그걸 그렇게 제게 미안해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저의 얼굴을 무척이나 복잡하고 슬픈 눈길로 보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 그 표정이 문득 다시 되살아나더군요. 엄마가 살 날이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 뒤늦게야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혼 사유의 진짜 이유를 저에게서 평생 한 번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신 거였죠. 가끔 제가 엄마에게 그런 일들을 물으면 엄마는 아빠랑 이혼한 진짜 큰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나도 컸으니까 어느 정도 말해줘도 되잖아요. 엄마 아빠는 애초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해야 하나?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만 평생 함께 살기에 성격이 너무 맞질 않았단다. 같이 있는 게 불행이 된다는 걸 깨달았고 갈라섰던 거야. 너한테 제일 미안한 선택이었다만. 평생 날 한 번도 아빠가 찾지 않았다는 게 좀 서운하긴 해요. 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만. 정희야, 엄마가 늘 말하지만 아빠는 미국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려 잘 살고 계시잖니. 그리고 진작에 내가 아빠에게 널 보시겠냐 의사를 물었다만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장이 왔더구나. 아빠가 진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서운할까 봐서 엄마가 여태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전 엄마의 그 말을 믿고 애진작 아빠에 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전혀 다르더군요. 아빠는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정혜 널 무척 보고 싶어 하셨어. 그런데도 엄마의 부탁, 정혜에겐 자신의 치부를 밝히고 싶지도 않고 정혜가 아는 순간 엄마는 살 수 없다고, 제발 정혜만은 자기 곁에서 앗아가지 말아달라고, 당신과 정혜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마지막 부탁이라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아빠는 너에게 더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 언니의 편지를 읽고 저는 뒤늦게 엄마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혔지만 어디 토로할 데도 없는 원망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3년 전 암투병 끝에 명을 달리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그럼 제일이가 제 친조카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혜씨 친언니가 낳은 친아들이니 정혜씨에겐 친조카가 되는 거지요. 언니는 왜 그런데 저렇게 어린 제일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미국에 간 건가요? 그게 또 제일이 어머니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사실 제일이 어머니가 재혼을 예정해 둔 남자분이 계셨어요. 제일이도 아빠처럼 따르고 사이도 좋은 분이었는데 언니는 몇 년 전 이혼했고 다시 재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제일이도 아주 예뻐하고 성격도 착한 남자였는데 미국 시민권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미국 시민권자라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 그분이 걸린 암 종류가 미국 병원이 권위 있게 치료를 잘한대요. 해서 그분 투병하고 치료하는 동안만 같이 미국에 따라가 간호해준다고 제일이가 고아원에 잠시 맡기신 거예요. 언니와 재혼할 그 남자는 거의 천혜고아로 세상천지 곁에 병간호를 도와줄 가족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니의 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혼자 남겨진 제일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속이 상하더군요.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언니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 남자도 고아라니 사정이 딱하지만 그 남자 거둔다고 우리 제일이를 또 고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정희 씨가 꼭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뭐 달리 생각한 바라도 있으세요? 원장님, 제가 남도 아니고 제일이 친이모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제일이 제가 집에 들어가서 키우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천 선생님께 들었는데 정희 씨가 아픈 상처가 있다고. 네, 들어서 알고 계시군요. 그런데 그 일과 제일이를 데려가겠다는 건 큰 연관은 없는 일이에요. 제게 아들이 무사히 제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제일이를 데려가 제가 거둔다는 결정은 변함없었을 겁니다. 결심이 워낙 확고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입양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도 전혀 없으신데 제일이 데려가 키우시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저는 원장님과 논의 끝에 제일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일아, 원장님께 얘기 들었니? 내가 너의 친이모라는 거 말이야. 네, 들었어요. 어제 원장실에 부르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요. 이모가 여러 사정으로 요즘 집에 혼자 산단다. 이모 사는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집이 좀 큰 것도 사실이야. 이모가 혼자 그 집에 살려니까 심심하고 무서운데 제일이가 이모랑 같이 가서 사는 거 어떠니? 정말이요? 저 정말 이모랑 같이 살아도 돼요? 이모는 그러고 싶구나. 제일이 너만 좋다면. 그렇게 저는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을 치우도 도배를 새로 해서 제일이 방으로 쓰도록 했지요. 이모, 이 방은 원래 누가 쓰던 방이에요? 원래 이모 아들이 쓰던 방이야. 이모 아들은 어디 갔어요? 좀 멀리 떠났지. 실은 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떠났단다. 죄송합니다. 그런 걸 물어서요. 아니야, 제일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조카 녀석은 성격 또한 제 아들을 많이 닮았더군요. 조숙해서 말을 어른스럽게 하는 면이 그랬고 또 섬세하게 다감한 성격이 그러했습니다. 이모,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외출하게 되면 우산 꼭 챙기세요. 뭔가 이모가 해야 할 말을 자꾸 제일이 네가 한다. 그런가? 그런데 이모는 보면 가끔 깜빡깜빡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산 까먹고 그냥 비 맞았다가 감기 걸렸잖아요. 그래, 제일아. 이모도 우산 잊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이따 하교하는 시간엔 오늘 이모가 데리러 갈 테니까 이따 보자. 네, 이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허전하고 텅 빈 집에서 공허함과 쓸쓸함을 못 이겨 매일 술로 지새우던 날을 보내던 저였는데 고아원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술을 차차 끊게 되었고 제일이가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전에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슬픔과 그리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아직 다 극복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는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땅에 묻는다. 그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절감하는 저이니까요. 제 곁을 떠난 저의 아들 성진이를 빼다 박은 듯 닮은 조카 제일이와 한 집에 살며 가끔 밥을 먹다 눈을 찡그리는 제일이의 얼굴에서 아들아이의 표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참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들을 닮은 조카의 얼굴에서 그리움과 애잔함을 느끼는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들아이가 제 곁에 존재한다는 묘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제일이는 성진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혼도한다는 것은 아니라요. 뭔가 제가 사랑을 쏟고 애정을 주는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의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을 잃었을 때 전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차려줄 대상이 없다는 것이 사무치게 슬펐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은 토스트로 할까, 죽을 데울까, 아니면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까, 그런 고민이 사라진 아침이 절 무척 힘들게 했거든요. 조카를 돌보며 한 집에 살면서는 제가 다시 그런 일상, 엄마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위로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이 역시 엄마의 빈자리를 이모인 제가 채워주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모가 만드는 찌개 맛이 엄마가 만드는 찌개 맛이랑 진짜 비슷해요. 그래? 엄마랑 이모는 아직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기하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이모 거랑 엄마 거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니? 이모 된장찌개요. 좀 오래 망설이다 대답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저 솔직하게 말 안 간대요. 오늘은 게임 안 하고 책보다 잠드는 날인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모, 이번 토요일엔 성지 형네 집에 게임하러 다녀와도 돼요? 얼마나? 올해는 안 돼. 한 3시간? 3시간은 안 되고 1시간 반. 1시간 반은 너무 짧아요. 2시간 어때요, 이모? 네가 이번 주에 그 책 다 읽고 독후감 잘 쓰면 2시간 허락할 거야. 조카와 여느 모자간에 투닥이곤 하는 그런 실랑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저였습니다. 조카와 한 집에 산 지 3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저의 쌍둥이 언니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일이의 손을 잡고 언니와 예비 형부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지요. 입국장 안으로 들어오는 언니를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저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언니였으니 못 알아보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네가 정혜구나. 내 동생 정혜, 너를 이제야 보다니. 절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오열을 터뜨리는 언니였습니다. 언니 많이 보고 싶었어. 나한테 언니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줄 알았더라면 엄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언니를 만나러 갔을 텐데. 이제는 돌아가신 엄마 탓해서 뭐 하겠니? 지금이라도 널 만나 언니는 너무 좋구나. 그리고 지난 3년 우리 제일이를 그렇게 돌봐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정혜야.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간 몸이 많이 아파서 폐를 많이 끼쳤어요. 감사합니다. 말 편하게 하세요. 건강은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덕분에요. 정혜 씨가 우리 제일이를 워낙 잘 돌봐주셔서 저나 이 사람이나 한국 일 걱정 안 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형부될 분은 기적적으로 암 완치 판정을 최근에 받았고 건강을 회복해서 언니와 함께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거였습니다. 제일아, 엄마가 그간 너무 미안했어. 아저씨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가 그동안 제일이를 챙겨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아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아저씨 병간호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다는 거 저 알아요. 다 이해하고 전 이모와 아주 잘 지냈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아, 아저씨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저씨. 예비 형부와 귀국한 언니는 한국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살 곳을 마련한 언니네 부부는 제일이를 데리고 가서 세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언니, 제일이가 이젠 형부한테 아빠라는 말 좀 해? 다행히 어제부터 아빠라고 부른다? 처음엔 하도 호칭을 안 부르길래 아빠라는 소리가 안 나와서 저러나 걱정이 많았는데. 제일이도 뭐
아무리 평소에 형부를 따르던 아저씨였다 해도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너 살아온 얘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널 만나는 건 차단시켰지만 너에 관한 얘기들은 다 시시콜콜이 또 전해주셨으니까. 우리 엄마도 참 사시면서 마음 많이 갑갑하셨을 것 같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마음의 짐을 얹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게, 예전엔 무조건 본인 치부 덮으려던 엄마가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어떤 면에선 이해도 가. 그렇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시는 거였지만 엄마 스스로 충분히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 돌아가시기 며칠 전 엄마가 자꾸 무슨 말을 하실 듯 하며 안 하셨는데 아마 마지막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려다 관두신 건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정혜야, 나 없는 동안 우리 제일이를 아들처럼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음 정말 나 미국서 저 사람 병간호 마음 편하게 못했어. 그런 식으로라도 제일이를 내가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나도 아들 잃고 많이 힘들었는데 제일이 통해서 많이 극복한 면도 커. 정혜야, 우리 뒤늦게 만났지만 남은 여생 서로 의지하면서 재미나게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나도 언니 말에 공감. 언니나 나나 이젠 가족이라곤 서로밖에 없잖아. 안 그래? 그러게 말이다. 너와 내가 유일한 피부치다 서로에게. 언니는 제일이가 있는데? 제일이는 이모인 너를 다 따르는데? 그런가? 이참에 진짜 제일이를 내 아들 삼을까? 뭐라고? 얘,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마라. 그러라고 하면 제일이 진짜 그러고도 남으라니까. 언니 말 맞다나 제일이는 엄마 아빠가 사는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제가 사는 집에 놀러 옵니다. 이모, 엄마가 김밥 만들었다고 좀 가져다 드리래요. 그래, 와, 맛있겠네. 그런데 김밥이 좀 양이 많은데 이모가 혼자 먹기엔. 불어 많이 가져왔어요. 전 여기서 이모랑 먹으려고. 오, 잘 생각했어. 이모가 크림 스프 끓여둔 거 있는데 같이 먹을래? 이모, 우리 그럼 스프 데워서 김밥에 찍어 먹어요. 그러자. 김밥 스프에 찍어 먹는 게 또 별미지. 조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김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시름 없이 마음 아픈 거 없이 이렇게 해맑게 웃으며 즐겁게 식사하는 날이 내게도 오다니 어찌 보면 참 꿈만 같은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들을 잃고 상실감에 허덕이던 때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아들 흔적을 더듬으며 술로 하루를 지새웠었죠. 그러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친구였어요. 정혜야, 너 요즘 얼굴이 참 많이 좋아졌다. 언니네 부부 옆집 이사와서 산 후로 재미나게 사는 것 같아. 뭐 제일이 데리고 같이 살기 시작한 후로 네 표정이 환해진 게 사실이지.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게 된 건 더 그 이전부터야. 네가 나 봉사활동하라고 고원에 끌고 간 그날 말이야. 그날 너 밖에 나오게 만들려고 내가 고생 좀 했지. 비진아, 고마워. 너 아니었음 나 아직도 방구석에 틀어박혀 끔찍하게 살았을 거야. 일 다시 시작했다면서? 다시 시작했어. 언니 부부 돌아와서 종일 제일이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나름 공동 육아 환경이잖아. 나도 뭐 계속 집에서 놀 수만은 없는 일이고. 그래, 여기저기 취지도 다니고 글도 쓰고 너 하던 일 다시 해야지.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할래? 집에서 언니랑 몇 가지 요리 만들어서 먹으려는데. 나야 좋지 뭐. 너네 자매 요리 솜씨 세트로 훌륭하잖아. 참, 우리 언니도 다음 주부터 고아원 봉사활동 시작하겠대. 제일이 맡겼던 동안 신세진 것도 많고 원장님께 인사도 드린다고 말이야. 언니분도 같이 봉사 와주시면 더없이 고맙지. 그런데 정혜야, 애들이 좀 놀라긴 하겠다. 똑같이 생긴 선생님 두 분이 찾아오면 말이야. 듣고 보니 좀 그러네. 옷이라도 언니랑 둘이 좀 다르게 입고 가야겠네. 제일이와 함께 생활하게 된 후로도 저는 매주 고아원 봉사활동을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진 상실감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죠. 고아원의 아이들 역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와 헤어졌거나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생활하는 아이들이란 사실을 예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겪고 슬퍼본 후에 아이들의 상처가 새삼 새롭게 다가온 것도 사실이었죠. 슬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아마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슬프다고 아프다고 그 속에만 함몰되면 마음은 점점 허물어지고 살아갈 기운은 1도 생겨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눈을 돌려보는 것, 내가 줄 뭔가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되려 그렇게 뭐 하나라도 나누며 함께 하다 보면 살아나갈 기운이 생기는 것, 그게 인간이 지닌 회복과 사랑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에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이 거름이 되어서 비옥한 토양이 되려면 그 슬픔을 좋은 곳에 고루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요. 혼자 고립돼서 우울한 감정만을 키워갈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내 마음 한 조각을 내어주는 것이 되려 나의 슬픔을 치유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많이 힘들고 우울하신가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감에 홀로 누워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그만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세요? 나와 닮은 얼굴 혹은 그렇지 않은 얼굴이더라도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누군가를 향해 작은 미소를 띄워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어쩌면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따뜻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쓸모라곤 없어 보이는 상처와 슬픔도 좋게 쓰이면 그 또한 쓸모없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사 오묘한 이치 같기도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